자, 이제 2024년도 고등학교 1학년 9월 모의고사에 대한 간단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게 이번 9월, 그러니까 제가 이제 9월 달이고 우리 본 수업 시간에는 10월 모의고사를 봤었는데 9월, 10월 모의고사가 각각 인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수능의 방향 혹은 모의고사의 방향을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두 모의고사가 문제의 난이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그 유형,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내겠다, 어떤 유형의 지문을 제시하겠다라는 거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좀 미리 해설하기 전에 좀 해주면 일단은 계속되는 경향입니다. 과학 제시문이 하나가 줄어드는 대신 과학 제시문에서 되게 굉장한 논리력을 좀 필요로 하는 까다로운 문제들이 과학 제시문에 출제가 된다라는 점,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문학이 하나 더 늘어나죠. 특히 문학에서 고전 시가에다가 수필을 갖다 결합시키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너무나 알려진 작품들 말고 좀 덜 알려진 고전문학 작품들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 네 번째는 상대적으로 소설, 특히 현대소설 파트가 조금 쉽게 나온다라는 점이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문법이야 뭐 언제나 뭐 특별히 더 어렵고 더 쉬운 거 없이 그냥 보통 나왔던 대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집중해야 될 문제와 그 다음에 이거는 버리는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빨리 넘어가야 될 문제들을 잘 선택해 봐야 될 상황이 오긴 온 것 같아요. 자, 여기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난번 봤던 10월 모의고사보다 1등급 점수가 2점 정도 내려간 걸로 봐서는 이번 9월 모의고사가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징적인 면이 있다라면 1등급 점수는 아주 어려운 수능 혹은 아주 어려웠던 시험에 비하면 점수가 높아요. 80대 후반으로. 그 얘기인 뜻은 지금 그러니까 현재 9등급제에서 4% 안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꽤 일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고득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내려오는 점수의 격차가 확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의 변별력이 확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1, 2등급, 9등급제에서 1, 2등급제를 꾸준히 맞았던 학생들이라면 크게 신경 쓸 거 없이 안정적인 1등급을 받게 되겠지만 기존에 9등급제에서 2등급에서 잘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4등급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컨디션과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요 애매하게 평균 2.5에서 3등급 정도 받던 학생들이 굉장하게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이번 시험 9월달, 10월달 난이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9월달, 10월달 시험 문제가 특히 더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들은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3월달, 6월달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중학교 수준에서 조금 더 어려운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 놓은 게 있다라면 훨씬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데 9월달, 10월달 모의고사로 넘어오게 되면 얘네는 미리 공부한 거랑 상관없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의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훅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얄팍한 기술로만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3월, 6월 모의고사는 버틸 수 있어도 그 이후에 나오는 9월, 10월달 모의고사는 버티기 어렵다는 것. 그래서 특히 지금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의 과정을 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이 시간을 그렇게 허투루 보낼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잔잔하게 오늘 강의를 하냐면 지금 시간이 1시, 1시입니다. 제 혼자 찍고 하는 거니까 개인 사업자인 제가 찍는 거니까 여러분들 수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뭐 이상한 엄한 상하지 마시고 자, 늘 그렇듯이 1번서부터 10번까지 나오는 화법과 작문 문제는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앞쪽에 장승 같은 거 나오는 문제는 좀 쉽게 출제가 됐고요.
뒤에 4번에서 7번 드론 실명제에 대한 토론, 사회자. 자, 토론 문제나 토의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 반드시 체킹해야 되는 게 있죠. 예, 사회자의 역할, 토론자의 태도 같은 것들 분명히 해주시고요. 뭔가 반박을 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반박하는지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그런 거 해주세요. 왜냐면 5번 문제 봐보세요. 반대 이는 상대 측의 의견을 추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무슨 근거로 반박을 하고 있는지까지 세트로 조금 보셔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10월 모의고사에도 나오는 거지만 작문만 나오는 8번과 10번 문제에서는 마지막 문제가 제일 까다롭죠. 데이터를 적지적소에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디에다가 이 데이터를 끌어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보기 위해서 동시에 체킹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 부분은 설명해주면 바로 이해되는 부분이니까 따로 설명하진 않고요. 11번 문제, 15번까지 있는 문법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 11번,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사전에 표제어로 실리고 어떻게 하는 건데 사실 문법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평상시에 나는 문법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없었는데 자, 그러면 굉장히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찬찬히 읽어보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자, 우리가 활용하는 사전은 수록 대상과 제시 방법을 규정하여 표제어를 선정합니다. 대표해서 보여주는 단어라는 거죠. 표준국어 대사전의 경우 자, 근데 중요한 건 표준어뿐만 아니라 비표준어도 수록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어와 전문어, 특히 고유명사까지도 수록하고 있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전에는 단어 이하의 단위만 수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단어 이하의 단위만 수록한다라는 건 여러분 단어보다 더 작은 단위가 뭐가 있습니까? 형태소죠. 자, 형태소라면 뭐 실질 형태소들이라면 당연히 나오는 걸 거고요. 우리가 형식 형태소라고 부르는 접사나 어미, 그 다음에 조사 같은 것들도 조사는 뭐 단어니까 당연히 그것도 수록되는 것까지 다 수록하고 있는 게 우리의 표준국어 대사전입니다. 사실 여러분 표준국어 대사전을 여러분들이 잘 찾지 않게 되겠지만 영어 사전도 요새는 잘 안 찾잖아요. 워낙 자료가 좋게 돼 있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꼭 좀 알려주고 싶은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korean.go.kr입니다. 한국립국어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있는 단어를 검색하거나 여러분들 뜻을 검색할 때는 반드시 이쪽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뭐 네이버에 있는 뭐 네이버 국어사전 그것도 좋습니다. 오류가 없을 것 같겠지만 그래도 가장 오리지널로 가서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여기서 항상 모든 국어사전은 이 표준 국립국어원 korean.go.kr에서 제공하는 이 표준국어 대사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 우리 언제나 오리지널을 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A 부분이네요. A 부분. 자, 이렇다라면 A 부분을 좀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그 표준국어 대사전에 수록하는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몰라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도 풀 수는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의 표제어의 표기는 한글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TV나 사계절처럼 일상 속에서 관용적으로 로마자나 숫자로 표기하는 것도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서 TV나 사계절 같이 한글로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얘는 어떻게 표기한다는 얘기야? 1로 표기한다라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죠. 자, 다음 큰아버지와 같은 합성어나 머리를 빗기다와 같은 파생어는 자, 요 하이픈 붙임표로 분석해서 어근과 어근 혹은 접사를 분리해서 해주네요. 또한 짓밟히다처럼 접두사 짓과 피동접사 히가 동시에 결합했을 경우 자, 이때는 피동접사 히 앞에 붙임표를 한 번만 제시한답니다. 여러분 예를 좀 잘 보실게 아까 분명히 파생어. 자, 짓이 들어가면 파생접사니까 파생어가 되는 건 맞는데 뒤에 나오는 피동접사 혹은 사동접사와 같이 쓸 경우에는 짓에다가 뒤에다가 하이픈을 안 넣어주고 피동접사 앞에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삶처럼 파생어여도 자, 이렇게 형태소가 미음처럼 단독으로 분립돼서 구성성분이 음절로 나눠지지 않는 경우는 붙임표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제시해 줍니다.
자, 한글 맞춤법에 띄어쓰는 것은 원칙이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는 전문어나 고유명사. 자, 이런 경우는 띄어쓰기 원칙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것으로 사용하고 오는 거하고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요 웃음 표시라고 하죠. 하나 사용해서 표시하고 있고, 얘는 띄어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된다라는 기호고요. 또 접사와 어미처럼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해야 하는 형식 형태소, 의존 형태소네요. 얘는 표제어는 결합하는 부분에 하이픈을 붙여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건데, 이거 설명하면 돼요. 얘에 따르면 서나말 어미 한번 get을 놓고 한번 해보죠. 자, get은 서너말 어미라는 그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듯이 앞에는 간이 붙어야 되고 뒤에는 어말 어미가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앞뒤로 표시해줘야 된다라는 이 하이픈 여러분 붙임표 표시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비표준어의 같은 경우는 화살표 기호를 활용해서 표준어의 뜻풀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표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표제어는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고 있으며 가나다 수니까 여러분 이거 각야, 거격, 겨고, 고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여러분 요 순서대로만 따라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다 외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자, 종성은 초성의 배열 순서에 따르고 동음이어의 경우 어휘 형태, 문법 형태 동음이어가 나오는 경우는 어휘, 그 다음에 문법 형태 순으로 배열하고, 이때 어휘 형태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이것도 이따 적용해주고, 문법 형태는 어미와 접사 중에서는 어미를 먼저 배열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비문학 문제로 봐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 가능할 것 같은데, 자, 11번.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찾으랍니다. 자, 1월과 9월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숫자로 써져 있으면 얘네는 한글로 표기한다 그랬습니다. 9월입니다. 자, 당연히 모음으로 시작되는 것보다는 기역으로 시작된 자음이 나오는 9월이 먼저 제시되는 게 맞겠지요. 그 다음에 새해에는 합성어니까 중간에 하이픈 넣어주는 거 맞고요. 비웃음은 비웃다의 접사에 음이 결합된 거니까 비웃에다가 마지막에 의존 형태수 하나 따로 떼주고요. 접사를 떼주는 거죠. 그 다음에 뒤집히다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뒤집히다는요, 사실은 뒤도 접사고 희도 접사거든요. 근데 뒤에 피동접사가 나올 경우에는 앞에 하고 티동접사 앞에만 하나 제시한다고 아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집히다라는 이거는 사실 문법 개념 조금만 표기하는 연습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굳이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했습니다만 조금 정확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있는 거에서. 자,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는 표제어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그 원칙대로 가는지 봐야겠군요. 자, 1번. 위더른. 여러분, 위더른은 비표준어예요. 보통 우더른이 표준어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흔히 쓰고 있어서 표제어로 선정해야겠군. 비표준어도 여러분 제시해주는 대신 뭘로 표현한다? 화살표로 올바른 표기로 제시해준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왠지, 위더른, 이상결정 순서로 사전에 배열되어 있겠군. 자, 이거는 모음의 배치 원칙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러분, 오보다는 얘는 이중적이지만 오에 결합된 이중모음이 먼저 나오는 게 맞을 거고요. 있는 거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늦은 모음인 이 순서대로 가는 거 맞겠네요. 있는 거. 자, 3번. 접사 이는 명사 이와 어미 이 사이에 수록되겠군. 여러분 이 부분을 보려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이 부분 설명하려면 여기네요. 어미 그 다음 접사 순회. 어미 다음에 접사가 옵니다. 그러면 접사 이는 명사 이와 어미 사이에 수록되는 게 아니라 어미 다음에 수록돼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어미보다 접사는 나중에 와야 되는 거니까 3번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자, 이거 최근에 배웠던 음운 변동에 관한 건데 여기에 조금 트릭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위에 건 뭐 상관없고요.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앞학생이 제시한 단어에서 일어나지 않은 음운 변동을 쓰시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앞에 조건, 뒤에 조건을 확인해서 불필요한 것들, 아닌 것들을 제하고 남은 걸 찾아야 되는 문제예요.
자, 일단 솜니불입니다. 여러분, 미음 자음으로 끝났고 뒤에 이 반모음이 왔을 때는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 자, 여기에는 니은 첨가 현상이 제시했어요. 그러면 학생 2는 니은 첨가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일어나지 않은 음운 변동만 가져가니까요. 자, 그러면 니은 첨가 들어간 거 빼볼까요? 예. 상릴. 예, 여러분, 상릴이죠. 상릴은 어떻게 돼요? 자, 일단은 시옷이 어떻게 되고, 예, 탈락되고요. 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에 이가 왔으니까 니은이 들어가고, 니은 때문에 기억이 다시 비음화돼서 상릴도 되는 니은 첨가. 그래서 1번 땡 됐고요. 그 다음, 니은 첨가 되는 거 4번이 하나 더 있죠. 예, 연에 이중모음 있고요. 앞에 받침이 니은으로 끝났습니다. 기억으로 끝났네요. 기억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니은이 들어오고, 니은 때문에 다시 또 기억이 뭘로 바뀝니까? 니은은 이응으로 바뀌는 비음화 생기는. 그래서 요 녀석 니은 첨가니까 빠지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학생을 좀 보겠습니다. 3번 학생 보면,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겹받침의 발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이 일어나는 자음군 단순화 규칙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히읗이라는 특이한 녀석이 왔기 때문이죠. 음운 변동할 때 히읗은 항상 조금 특이하잖아요. 자, 이럴 때는 비읍과 히읗이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피다가 일어납니다. 즉, 거센 소리 대기, 정확하게는 거센 소리 대기지만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축약의 하나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축약이 여기서 발생했다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축약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자, 그럼 나머지 있는 것 중에서 축약이 일어나지 난 것들을 제외해 봅시다. 자, 겉핥기. 자, 겉핥기는요. 여러분 요거 잘 보시면 뒤에 히읗이 있죠. 좀 크게 씁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뒤에 히읗이라는 자음이 왔으니까 티읗이 뭘로 바뀌어야 돼? 예, 음절의 끝소리로 디귿이 바뀌고 디귿이 다시 히읗과 만나서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티읕으로 바뀌는 음운의 변동 현상이 일어납니다. 축약 일어났으니까 이 녀석 탈락. 그 다음에 넙죽하다에는 어디가 일어나요?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넙죽하다가 돼버리는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않은 온맵시만 2번이 답이겠죠. 다음 14번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인용절에 관한 게 고등학교 가게 되면 인용절만 좀 특별하게 다시 제시가 돼요.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추가적으로 좀 얘기하지 않았었던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 배웠던 인용절을 할 때는 직접 인용에는 라고라는 인용격 조사가 붙고 간접 인용에는 고라고 이야기한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제기대명사 그리고 대명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영어에서도 많이 해봤던 거니까, 그 다음에 시제가 어떻게 되는지 같은 것들도 다 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보시죠. 자, 기억은 그는 나에게, 자, 둘 다 직접입니다. 얘를 간접 인용으로 바꿔봐야겠어요. 그러면 자, 다 여러분 보실 테니까 요 위로 올려보죠. 자, 일단 기억부터 좀 바꿔보죠. 일단은 그는 나에게까지는 동일하게 갈 거고요. 당신은 제 책을 보셨습니까? 그는 나에게. 그럼 이 당신은 누굴 뜻하는 거야? you. 그가 you라고 하는 건 나에게예요. 그럼 그는 나에게. 이거 굳이 당신은 다시 쓰자면 죄송합니다. 그는 나에게 내가 그 책을 내가 그의 책을 보았냐고 물었다로 넘어가셔야죠. 그 다음에 니은 나는 어제 그에게. 자, 나는 어제 그에게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내일이란 말이 나오죠. 자, 어제 내일이면 언제예요? 예,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그 다음에 그녀가 나옵니다. 나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그녀야. 그러면 제3자니까 직접 해서 간접으로 바꿔도 똑같이 바꿔줘야죠. 그녀가 오늘 도착한다고 말한 거죠.
자, 이렇게 바꿔주면 뭐 특별히 많이 어렵지 복잡하게 바꾸는 건 아니었어요. 자, 그랬을 때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는 답은 4번이겠죠. 자, 니은은 기역과 달리 인용절의 종결 어미. 자, 인용절을 종결하는 어미는 똑같이 간접 인용이니까 둘 다 뭡니까? 고입니다. 사실은 딴 거 안 보고요. 이거만 봐도 되잖아요. 예. 뭐 어렵지 않는 거. 그래서 답이 되고요. 예. 자, 기억의 인용절의 높임 표현이 바뀌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보셨습니까잖아. 보셨습니까? 근데 보았냐고라고 해서 예, 높임법을 굳이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게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나머지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는요. 자, 이걸 안 배워도 히읗종성 체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자료를 굳이 막 읽지 않아도 여러분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죠. 있는 거. 자, 관형격 조사 2인데요. 여러분 관형격 조사 2 나란 말씀할 때 그 뭐뭐의라는 뜻이에요. 예, 의가 어떻게 바뀌는지 뒤에 히읗이 따라 나오는 거. 자, 봤을 때 관형격 조사 히읗이 나타나지 않아요. 있는 거.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는 경우는 예, 히읗을 그냥 이어 적는 연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 또는 디귿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예, 거센 소리 현상으로 해서 예, 바뀌어서 나오네요. 있는 거에서. 자, 그럼 봅시다. 자, 이 조건 보시면 되죠. 이 조건은 뭐야? 이는 뒷다리는 모음이에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예요. 그러면 히읗은 어떻게 된다? 이어 적습니다. 그럼 네, 히, 이러. 자, 이렇게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텄, 우과. 자, 우과니까 뒤에 과는 와, 과거든요. 자, 그랬을 때 시작하는 조사입니다. 기역으로 시작하는 조사니까 예, 키읔이나 디귿으로 바꿔야 되니까 우, 화가 돼야겠네요. 내희, 우화. 예,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외워서, 중세국어, 물론 내신에 가면 저것들을 다 아마 외워서 쓰게 하겠지만,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정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좀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러다가는, 지금 촬영 시간을 좀 확인할까요? 예, 20분, 벌써 22분이 지났네요. 오. 이거 1시간짜리 되겠는데, 잘못하면. 예, 뒤에 것들은요, 좀 빠르게 지나가죠. 있는 거에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이랑 심혈을 기울였던 서양 철학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왠지 여러분들이 다 잘 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가와 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하고 나가 딱 나왔으면 둘을 도대체 왜 같이 나왔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두 사람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경우에서도 봤고요. 자, 이번에는 하이데거와 밑에 보면 사르트르에 관한 이야기로 나누는데 둘 다 실존에 관한 존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도대체 무슨 토픽 같은 중심 소재가 뭔지를 좀 파악하셔야 돼요. 일단은 보시면 하이데거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인간을 현존재라고 정의하고 실존적인 의미를 탐구했어. 하이데거에 따르면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무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존재. 즉, 잘 보면 여러분 하이데거는 당연히 뭐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야? 예, 이 삶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현존재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적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된다. 자,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 세인으로서 존재하며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가. 그럼 이 세인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하이데거 얘기일 거 아니야. 세인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익명성을 지닌 모든 타인이기에 세인의 일원이 된 현존재는 고유성을 잃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자, 이게 목적이겠네요. 본래적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뭘까? 자,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 즉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오케이. 자, 하이데거는 이 삶에 대해서 즉 현존재가 제대로 돼 본래 의미의 현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뭐 한다? 인식이 필요하다. 왜?
자, 하이데거에게 죽음은 현 존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확실성. 자, 인간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모두 다른 자기의 고유성을 세인으로 살다 보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고유성이라는 건 없는데 존재의 고유성을 보장하는 거 하나 있죠. 왜? 모든 인간은 다 뭐 한다라는 거. 죽는다라는 게 필요하고요. 따라서 삶의 일부로서 아직 오지 않음의 상태로 존재해. 다시 말해, 죽음은, 다시 말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그 뒤에 게 요약된 게 있죠. 자, 죽음은 현 존재 외부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현 존재 자체의 내재에 있는 것. 즉,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여러분들 막 거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야. 또한 죽음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나 스스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성까지 가집니다. 따라서, 이번엔 또 따라서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야겠죠. 죽음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고 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자, 이게 핵심이겠네요.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자신의 진정한 개인적 삶을 인식하고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리고 얘기를 하네요. 자, 하지만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그친다라는 건 본래적인 게 아니야. 자, 진짜로 그럼 죽음을 인식한다라는 게 뭔지, 진정한 죽음이 뭔지 보시죠. 자, 자신의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현 존재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서 세인으로 전락시켜. 자, 세인으로 전락시킨다라는 건 죽음으로부터 죽음을 인식하지 않는 거니까 벗어나려고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 그래야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죽음에 대해서는 실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이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외면하며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게 돼. 자, 이러면 죽음으로부터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현 존재가 되는 게 아닌 거고, 따라서 하이데거는 삶의 변화를 위해 죽음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달하지 않고 죽음을 대면해서 선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가능성 앞에 미리 자신을 세워봄으로써 비본래적 삶을 반성한다는 것, 즉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 자, 이거에 대해서 읽으셔야겠네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통해 실존적인 삶의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의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즉 죽음을 적극적으로 뭐 하라는 거야? 받아들이라는 거야. 거부하려 하지 말고. 거부하려 하고 한다라면 자신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 자신에게 부여된 가장 확실한 가능성인 죽음을 거부한다라는 건 나는 그냥 뭐 하는 거야? 고유성을 잃어버린 채 세인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것. 이 바로 누구의 의견? 하이데거의 의견입니다. 자, 반면 사르트르 가볼까요? 사르트르라는, 여러분 이 사람은 소설도 쓰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문학 전공자잖아요.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예. 사르트르의 소설을 몇 번 읽다가 포기한 적이 많아요. 예. 어려운 사람이에요. 있는 거. 읽다 보면, 자연스러운 막 구토도 나고 하는 사람인데, 자, 사르트르는 인생을 하나의 긴 기대라고 정의했고, 자, 아직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expectation이라는 거겠죠. 자, 인간은 존재하는 한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런 기대를 넘어 다시 기대를 갖게 되는 실존적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즉, 만족하지 않고 그거에 또 다른 기대,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해 나간다는 거야. 약간 여러분 방향이 다르죠. 여기선 죽음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네요. 바로 다른 점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자, 위에 나왔던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되는 거라면 얘는 그 기대를 위해서 더 나은 것들을 위해 추구해야 되는 존재야. 하지만 삶을 의미 있게 형성해 나가는 기대와 자유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 자, 동시에 여러분, 죽음이라는 주제에 동시에 어떻게 나옵니다. 그래서 양쪽 학자들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죽음은 나의 존재 방식인 기대를 차단하는 것이며 이는 곧 나의 사라짐을 뜻해. 죽음을 받아들이면, 자, 그럼 아까 하이데거식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집니다. 그럼 죽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죽음을 초월해야 되는 거지. 이와 관련해서 사르트르는 죽음을 나와 관련 없이 외부에서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뿐이야. 따라서 죽음의 우연성이라고 했고, 이 같은 단순한 사실로부터 죽음은 삶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대와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난 어차피 죽을 건데, 사르트르라면 난 어차피 죽을 건데 이걸 해서 뭐하나. 자, 그래서 사르트르의 소설들 속에서는요, 죽음과 관련해서 인간의 허무함에 대해서 다룹니다. 되게 소설의 주인공들이 무기력하게 빠져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사르트르의 소설 구토 같은 거를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제목이 구토예요. 예. 자,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인 나가 사라지면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해지. 그렇죠. 따라서 죽음은 나의 삶이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주체인 자, 여기 해보십시오. 새로운 개념. 앞에서와 다른 개념인 타자가 나옵니다. 죽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타자야. 가령 어떤 청년이 한 권의 책을 쓰고 갑자기 죽었다고 하자. 이때 그의 죽음이나 그가 남긴 책에 대해서는 철저히 타자에 의해서만 의미가 부여해야 돼. 왜? 내 책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싶다라면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은 그걸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이렇듯 사르트르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던 점에서 죽음이 나라는 존재에 속한 것이 아니야. 죽음은 타자에 의한 겁니다. 죽음은 그 자체로서는 삶의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삶과 단절되라고 주장하는 등 죽음은 삶에서 실감될 수 없는 거야. 자, 저기는 죽음은 하나의 삶의 일부, 여기는 죽음은 타자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삶의 일부가 아닌 겁니다. 자, 이러한 사르트르의 견해는 죽음을 지나치게 타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았다는 점에서 비판도 얘기합니다. 비판을 하기도 해요. 자,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나에게는 좋은 위로가 될 수, 여기 근데 새로운 관점이 나오네요. 자, 나의 죽음은 타인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타인의 죽음은 또 누구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좋은 뭐가 될 수 있어? 위로가 될 수 있다고. 고인은 삶의 타자인 나의 선에서 재구성되므로 이를 통해 고인과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상실의 아픔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거. 결국 사르트르에게 실존적 삶을 논하는 데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 자,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한 하이데거. 그러니까 죽음은 어차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따라서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사르트르. 여기서 확 갈리네요. 자, 여기서 주체적 태도란 내게 주어진 자유를 발휘하여 스스로 선택 내리며 그에 대한 후회나 변명 없이 책임지는 것. 죽고 난 뒤에는 내게 아니야. 죽고 나면 누구에게 결정되는 것? 타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처럼 사르트르의 관점의 인간은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죽음을 직면하는 거였죠. 아까 어디 있죠? 죽음을 직면하는 것. 죽음이야말로 고유한 가능성. 이게 완전히 대비돼 버립니다.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스스로 정립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16번의 답은 몇 번이 될까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너무 쉽죠? 특정, 뭐에 대한 거야? 죽음과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5번이 되는 게 너무 쉬운 거고요. 17번, 현존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웠을 텐데요. 자, 현존재라고 하는 건, 자신이 중대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당연히 불안을 느끼게 돼. 그래서 뭘로 자신을 세인으로 만드는 존재라고 했고요. 현존재는 삶이 유연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본래적 삶을 살아갑니다. 잠깐만. 근데 여러분, 이게 삶이 유연하다는 말도 나오고, 죽음을 은폐하는 것도 나오고, 본래적 삶도 나오는데, 이 문제가 어렵고 좀 까다로운 이유는요, 읽고 나서, 살짝 이런 느낌이 드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삶이 유연하다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죽음을 은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본래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꾸로 삶이 유연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본래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죽음을 대면하고 받아들여라. 유연하다라는 걸 해줘야 되는 2번이 답이 되겠고요. 18번 문제입니다. 자, 가와 나를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을 비교해서 이해한 내용입니다. 기억은 세인이고요. 니은은 타자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절한 거.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는 존재 맞고요. 자, 죽음의 우연성을 부정하는 존재 아니죠. 타자는 우연성을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니은 잘못되어 있고요. 자, 세인은 자신의 죽음을 외면하는 존재. 그래서 불안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존재. 니은은 타인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존재. 오케이. 답 2번 쉽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19번. 자, 사르트르의 관점입니다. 사르트르는, 죽음은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져.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는 현생에 뭐해?
충실하고 그것을 기대감으로 뛰어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했을 때 이 야스퍼스를 비판해 봅시다. 야스퍼스는 죽음은 나와 함께 변한다라고 말하며 죽음에 대한 태도가 고정적이지 않다고 정했다.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죽음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 주관적인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때 전자의 경우는 죽음은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허망한 종말로서 인식하는 데 그치지만 후자의 경우는 자신의 태도에 따라 죽음의 의미를 판단하여 참다운 의미를 실존할 수 있게 돼. 자, 여기에 밑줄 그어보셔야겠죠. 죽음의 의미를 판단해서 받아들여서 참다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라는 건 누구의 입장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하이데거의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차이점은요. 죽음의 의미를 내 스스로 받아들이는 하이데거와 죽음의 의미를 누구가 만들어낸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거야? 타인이 결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당연히 이 개념에는 뭐의 비판이 들어와야 돼? 타인의 의미가 들어와야 됩니다. 타인이 들어오는 거, 자, 2번이죠. 죽음은 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우연한 사실이므로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다. 자, 자기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즉, 타인이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2번. 요것도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타인이 결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좀 말을 돌려놨어요. 뭐, 요 정도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일기고 가의 하이데거와 나의 사르트르 입장에서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랍니다. 자, 오늘은 하이데거하고 나의 입장으로 분석하랍니다. 아이고, 이런 당연히 3점짜리 문제일 수밖에 없겠네요. 하나면에 띄워놓고 볼까요? 됐겠네요. 자, 2014년 9월. 자, 날씨 맑음. 자, 오늘은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왔는데 주인공이 인생의 유한성을 깨달았습니다. 자, 인생의 유한성을 깨달은 이후부터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답니다. 자, 사실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 삶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니 별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 무심코 선택했던 일들을 돌아보게 되네요. 자,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지. 그래, 내가 주체적으로 나의 모습을 살리는 건데, 자, 죽음을 한번 받아들여 보니까 그렇게 된대.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의 모습을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면서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 좋은 소설을 쓰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자, 그런데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내 삶을 가치 있게 기억해준다라는 건 누구에 의해서 기억한다라는 거야? 타인에 의해 기억할 거지. 훌륭한 작가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이 다짐을 지키기 위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최선을 다해야겠다. 자, 사르트르의 입장이 지금 나오네요. 있는 것들.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하이데거는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은 어떤 거야?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니까 세인의 상태로 보면 되는 거고요. 별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 무심코 선택했던 일을 돌아보는 것은 세인으로 존재했던 삶을 반성하는 자세. 바로 연결되네요. 그다음에 사르트르는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내 삶을 가치 있게 기억해 주는 거에서 타자에 의해 재구성되는 거 맞고요.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모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실존적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판단하는 것도 맞겠네요. 내가 진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거. 답은 5번인데요. 보세요.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모두, 잠깐만. 하이데거와 사르트르가 모두라는 거에서 일단 의심해 봐야지.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점에서 동의하겠군. 오호. 자, 마지막 순간.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최선을 다한다는 태도. 자, 죽음에 대한 책임감을 이야기했던 거는 하이데거에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21번 문제 별표가 들어갔을 겁니다. 사실 난이도로만 보자면 수능에 나와도 어렵다라는 문제를 소리를 들었을 문제입니다. 과학 제시문이 하나 줄어들면서 그 난이도가 훅 하고 올라간 느낌이 너무 세요, 사실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국어 영역 비문학 독서 문제를 좀 개념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과학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끌어오느냐가 문제예요. 즉, 여러분, 가끔 이제 독서 문제에서
이렇게 좀 과학적 상식이 좀 필요해 보이는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를 제시문을 2번, 3번 읽게 될 겁니다. 예, 이러면 여러분 시간이 모자르게 됩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선택하고 버릴 수도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1등급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도전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일단 얘는 제껴두고 뒤에 있는 문제로 먼저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앞으로 과학 문제는 더더욱이나 뒤에 문제부터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자, 그 정보들에서 어떤 이 함정을 파놓은 문제들 정보를 보셔야 되고, 자,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면 부트스트래핑이 나오는 부분에 가서 좀 더 집중해서 읽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 비교하는 거니까 그거 보시고, 자, A를 바탕으로 여기에 적용시켜보는 문제네요. 뭐 나중에 소화기관이 나오는 문제도 똑같고요. 어쨌든 이 A 부분을 풀 때는 바로 여기다가 뭐 해봐야 돼? 다이렉트로 적용시켜야지만 시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확인해보고, 뭐 어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오, 밖에 바람이 세게 부네요. 놀랐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가보세요. 저도 내용 뭔지 모릅니다. 있는 거. 자, 인터넷 발달로, 자, 이런 거에서는 앞쪽에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인터넷 발달로 데이터 저장 및 분석 과정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들이 암호화돼서 서버에 저장돼. 그런데 현재 널리 사용되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통계 처리를 위한 연산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는 복호화 과정을 거친 후에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암호화해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원래 데이터가 있고요. 얘를 암호화 시켜요. 자, 그리고 얘를 다시 복호화 시킨 상태로 해석된 상태에서 연산을 하고 걔를 다시 암호화 시켜야 되는데, 자, 이 과정에서 복호화가 되면 암호화가 풀리잖아요. 자, 그때 뭐가 있대? 비밀키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 과정을 해결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로 바로 연산을 수행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 우리가 복호화 과정, 푸는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연산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동형암호는 동형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등장한 게, 즉, 동형암호는 복호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동형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동형성이란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특정 연산을 수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연산을 수행하고 암호화를 한 결과 과정과 같은 것을 말한다. 자, 이거네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자, 암호화가 된 게 있고요. 암호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얘를 둘 다 연산하고요. 연산하죠. 자, 했을 때 나온 값이 있고요. 자,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산해서 나온 값을 다시 여기에다가 암호화를 걸었을 때 이 값이 같아지는 걸 동형성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때 연산의 횟수와 제한 없이 특정한 한 종류의 연산에만, 자, 한 종류의 연산이니까 뭐 플러스, 덧셈을 하든 뺄셈을 하든 그 연산에만 갖는 암호를 갖는 걸 동형암호, 부분 동형암호, 연산의 종류 관계없이, 자, 이 과정을 한 번 하느냐, 2번 하느냐, 3번 하느냐, 뭐 3번까지만 하겠다라고 하면 제한적 동형암호. 자, 횟수하고 뭐 상관없이 컴퓨터의 연산인 덧셈, 곱셈 모든 것에 동형성을 갖는 암호를 완전 동형암호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와, 그럼 이제 완전 동형 암호만 나오네요. 완전 동형 암호는 암호화에 사용하는 원리에 따라 격자 기반 그리고 CRT 기반 등으로 나눈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은 격자 기반과 CRT, 자, Chinese Reminder Theorem, 왜 Chinese가 붙었을까요, 저기에? 자, 그중 격자 기반 완전 동형 암호는
자, 수학계에서 답을 찾기 어렵다고 알려진 격자 문제를 응용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방식은 원문 데이터를 자, 첫 번째 이런 거 좀 봐봐요. 비트 단위로 변환하고 각각의 비트를 개별적으로 암호합니다. 자, 두 번째 이거를 개별적으로 암호하고 암호키 세 번째 암호키 P와 임의의 정수를 곱한 수를 원문에 더하면 암호문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자, 무작위로 5, 6 값을 네 번째 추가합니다. 자, 비트를 암호화하고 거기다가 임의의 정수 암호키를 곱하는 것까지는 암호문인데 거기에 무작위로 5, 6 값을 추가해서 그마저도 추론하지 못하게 만들어놔서 안정성을 높인답니다. 그래서 암호의 연산문을 반복할수록 그렇네요. 계속할수록 5, 6 값을 계속 뭐 해줘야 돼? 덧셈이면 더해줘야 되고 곱셈이면 곱해줘야 되는 커지게 되면 특히 자 곱셈 연산 그래 바로 나오네. 곱셈 연산을 수행할수록 5, 6 값이 당연히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일정 횟수 이상 하면 원문의 복호화 그러니까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불가능해집니다. 자, 따라서 연산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5, 6 값이 한계치에 이른 암호문을 갖다가 자, 아까 얘기했네요. 이거 뒤에 22번 문제에서 부트 스트래핑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정 횟수의 덧셈과 곱셈을 연산을 수행하여 암호문의 5, 6 값이 누적되면 자, 아까 특정한 걸 더해주거나 곱해준다 그랬으니까 다른 암호키로 해당 암호문과 암호키 P를 암호화합니다. 그리고 복호화 회로를 통해 기존의 암호키 P에 의한 이전 암호문을 복호하면 그동안에 연산된 누력에서 5, 6 값이 제거된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우리가 어떤 암호문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5, 6 값이 추가가 됐었단 말이야. 있는 걸. 자, 얘를 다시 뭐 하라는 거야? 얘를 다시 암호화 시켜버리면 여기에 또 다른 5, 6 값을 추가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부트 스트래핑을 하는 이유는 5, 6 값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얘를 갖다가 다시 암호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5, 6 값이 어떻게 돼버려요? 사라져버리죠. 기존에 있던 그 큰 5, 6 값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적은 수의 5, 6 값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예. 이때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져서 5, 6값 추가되지만 그래 5, 6값이 추가되긴 해요. 새로운 5, 6값. 그 크기가 기존에 누적된 것보다 작아서 당연히 지속적으로 연산이 가능해집니다. 즉 기존에 있던 찌꺼기를 모아놓고 다시 한번 암호를 하고 나서 조금씩 찌꺼기를 더 추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방식은 원문을 비트 단위로 변환하여 각 비트별로 암호하기 때문에 원문에 비해 암호문의 값이 그렇네요. 10배에서 100배가량 커져서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단점 나오네요. 자, 끝에 가서 이렇게 단점이 나오면 이 단점을 모아서 나오는 거 있어? 극복한 녀석이 여기 나오는 CRT가 되겠죠. 여러분, 이 정도는 센스 있게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개별 비트 단화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자, 연산 속도가 당연히 느려지겠네요. 그걸 한 거를 또 한 거, 또 막 하고 나면 또 한 번 하고. 이런 거지. 암호문에다가 5, 6 값 돼 있는 걸 거기다 더하기 5, 6 값 또 더하고 5, 6 값 또 더하고 자, 이걸 무한히 하다 보면 얘를 다시 암호문하고 여기에 5, 6 값 더하고 또 5, 6 값 더하고 또 5, 6 값 더하면 또 다시 얘를 더해주고 여기에다가 5, 6 값을 더하고 자, 이렇게 쌓이다 보면 당연히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이제 A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를 가지고 얘를 풀면서 바로 어디다 적용시켜 봐야 돼? 24번 문제에다 바로 넣어 보셔야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효율성을 개선한 CRT 기반 완전 동형 암호가 등장했다. 이 방식은 하나의 원문을 특정한 정수인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을 암호문으로 이용하고요. 자, 하나의 원문을 특정한 정수인 암호키로 이용하고 이 나머지 값에서 원문을 복호하는 방법.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자, 이때 암호키의 개수는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답니다. 암호키는 임의로 설정. 그리고 각각의 원문마다 암호키의 개수만큼 암호문이 만들어지네. 그렇네요. 암호키에 따라서 암호문이 만들어집니다. 암호키가 2개일 때 정수로 된 원문. 자, 소수가 아닌 정수로 된 원문 A와 B를 덧셈 연산한 결과가 동형성이 갖는 원리를 알아봅시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뭐 해줄 거야? LC를 들어주면 돼. 근데 여러분, 이게 요 녀석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따로따로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 부분을 읽어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 문제는 24번을 풀어야 되잖아요. 자, 24번에 제시되어 있는 그 내용을 다이렉트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원문연산입니다. 24번 문제 여러분 일로 가져올게요. 자, 원문연산에 27 더하기 15는 42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가 11로 나눈 나머지.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13으로 나눈 나머지. 다시 15도 11로 나눈 나머지, 13으로 나눈 나머지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암호 키는 뭐야? A, B를 각각의 암호키 P와 Q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암호키 P는 11, Q는 13. 자, 암호키는 두 개가 되겠고요. 자, 이걸 나눈 값을 구하면 AQ, BQ가 됩니다. 자, 그러면 27을 11로 나눈 나머지는 뭡니까? 22니까 5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13으로 나눈 건 26이니까 1이고요. 자, 15는요. 15를 11로 나누면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야? 예, 그 다음에 13으로 나누면 2가 되겠네요. 제가 바보예요, 얘는가. 자, 그러고 나면 P로 남았으니까, 자, 그러면 네모는 11로 나눈 거고요. 자, 그럼 세모는 13이고요. 자, 그럼 41을 11과 13으로 나눠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11로 자, P는 11일 경우에는 5 더하기 얼마가 나옵니까? 4는 9가 나오고요. Q인 경우에는요, 1 더하기, Q가 13인 경우는 1 더하기 2는 3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네요. 오케이. 자, 이것까지 계산했어요. 있는 거. 자, 이러면 여기 나온 거 우리 다 적용했겠죠? 있는 거에서. 자, 그래서 24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24번에 1번을 보면 원문연산의 결과값, 결과값이 42죠. 42를 암호키로 암호화하면 여러분 뭐가 돼야 돼? 5사가 아니라 9하고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요. 예. 5사가 아니라 9, 3이 돼야 됩니다. 각각의 암호키로 한 결과값이니까요. 그 다음에 나에서 각 원문을 암호한 암호키의 개수. 자, 암호키는 P하고 Q니까 2개입니다. 4개가 아니라 2개고요. 그 다음에 다에서 만들어진 암호문을 연산한 결과값은 암호키로 다시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자, 여기 일을 읽으시면 되죠. 자, 결과값이 암호키와 같거나 암호키보다 크면 한 번 더 나눠준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9하고 3은 11과 13보다 다 어때요? 작습니다. 따라서 또 한 번 나눠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3번에 보면 얘를 다시 암호키로 나눠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24번의 답은 3번이 돼야 됐던 겁니다. 예. 이건 되게 어렵지만 그냥 이거를 바로 다이렉트로 적용시켰다라면 사실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아하. 자, 어렵죠? 있는 거. 자, 이 방식 또한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암호키의 개수를 늘려 계산이 복잡하고, 자, 무작위로. 자, 저 경우에도 안정성을 위해서 뭐를 추가합니까? 예, 저런 방식을 쓰더라도 오류값을 추가하기 때문에 부트스트래핑 과정이 또 한 번 필요하긴 해요. 자, 하지만 정수로 단위로 암호하기 때문에 비트 단위로 암호하는, 비트 0과 1 단위로 암호하는 격자 기반 방식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문보다 작은 나머지 값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격자 기반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따라서 속도가 빠르고 병렬적으로 연산 수행을 할 수 있다. P, Q 따로 나눠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직렬적으로 하지 않고 된다라는 거. 장점 극복한 거 얘기 나옵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제한적 동형하면은, 자, 아까 우리 나왔어요. 동형하모는 3가지가 있었죠. 앞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있겠죠? 있는 거에서,
제한적 동명암호는 연산 종류와 관계없이 특정 횟수까지만 연산이 더하기냐 곱하기냐 상관없이 뭐 하는 거야? 특정한 숫자, 그 기회까지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특정한 종류의 연산에만 동형가는 얘가 잘못되어 있겠네요. 이거 오히려 21번은 되게 쉽게 주는 문제였고요. 있는 거. 즉 그냥 국어 문제죠. 자, 그다음에 부트스트래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습니다. 아하. 자, 부트스트래핑 아까 뭐였지? 뒤에 뭐가 나왔어? 여기가 암호화되어 있는 거에다가 뭐가 추가가 돼? 자, 5, 6 값이 추가가 되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너무 무거워지니까 얘를 다시 암호화시키고 여기에 또 한 번 뭐가 만들어져? 5, 6 값이 추가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그림만 이해했다라면 답이 5번인 건 쉽게 찾아지죠. 부트스트래핑의 결과로 생성된 새로운 암호문에는 5, 6 값이 없다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5, 6 값이 좀 생기지만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확 줄어드니까 연산 다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던 거죠. 다음에 23번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랍니다. 아하. 기억이 뭐예요? 기억이 뭡니까? 아, CRT하고 격자 방식이랑 CRT 비교하랍니다. 아. 자, 둘 다 격자 방식은 니은과 달리 비트 단위. 격자 방식은 비트 단위로 해서 느리고 그 사이즈도 커진다 했고요. 자, 격자 방식은 CRT와 달리 원문을 암호화했을 때 암호값이 원문보다 커진다. 얘도 아까 CRT의 장점이 뭐였어요? 항상 원문보다 작은 값으로 나눈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맞는 말 되겠고요. 3번. 자, CRT는 기억과 달리 암호문에 5, 6 값을 추가하여 안정성을 높인다. 자, CRT도 뭐가 추가된다? 암호문에 5, 6 값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상관없이 모두 5, 6 값이 추가돼서 그래서 이거 앞에 것만 이해했어야 되잖아. 부트스트래핑이 되는 이유는 양쪽 다 어쨌든 간에 뭐야? 5, 6 값이 추가가 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달리라는 말 때문에 오류가 나버렸습니다. 자, 아까 그 다음에 24번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9하고 3이 나오기 때문에 둘다 작습니다. 따라서 암호키로 다시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게 맞게 되겠고요. 25번은 여러분들 4번. 내가 지금 이 문제까지 풀어주다 보면 오늘 아마 그냥 제대로 그냥 시간 나갈 것 같아요. 있는 거. 자, 26번에서 28번 가는데 여러분 얘 문제 풀 때 지난번 이제 오랜만에 모의고사 풀어가지고 감이 없었던 친구들한테 다시 얘기해줬던 거죠. 자, 문학에 계속되는 특징입니다. 어디를 봐야 돼? 맨 마지막 문제 이해하시고 가셨어야 돼요. 자, 가와 나는 28번입니다. 가와 나는 각각 일제강점기. 자, 첫 번째 나왔던 가는 일제강점기고요. 뒤에 나온 달밤은 1950년대의 부정적 현실이에요. 자, 이게 뭐가 다르죠? 자, 가는 일제강점기는 알겠지만 50년대의 부정적 현실은 여러분 어떤 걸 뜻합니까? 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 이승만 독재정권이 시행되던 4.19 이전의 삶을 보여주는 거겠죠. 부정적 현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부정적 현실을 보여주는 단어들이 나올 거고요. 자, 근데 공통적으로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다. 자, 자연물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달과 해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 같은 식물도 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지만 화자가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 자, 이게 다르대네요. 자, 우리가 가시는 윤동주예요, 여러분들. 자, 윤동주니까 부끄러워하고 극복하고 싶어 하겠죠. 있는 거에. 가는 암울한 현실에서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상황을 표현하며 이를 뭐하는 행위? 위로하는 화자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 요거를 각각 찾으셔야 돼요. 무기력한 우리 민족을 표현하는 게 뭐고, 그리고 그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소재가 뭔지, 그 다음에 이를 위로하는 행동이 뭔지,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구조적으로 찾으셔야 되고요. 나는 질문을 통해,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나와야 되고요. 자신을, 자, 두 번째, 성찰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반성하는 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하는 부분 찾으셔야 돼요. 자, 내면화가 뭐야?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순수한 삶을 보여주는 소재가 뭔지 각각 찾으셨어야 됩니다. 이런 거. 자, 걔를 이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쉬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강점기에서, 자, 검이란 놈은 이게 뭘 뜻하는 거야? 일제 강점기에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있는 거. 자, 꽃밭 사이 사람이 다니는 곳에 그물을 쳐놓았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의 부정적인 현실이겠죠. 그리고 옥의 요양을 받는, 자, 요양이니까 곧 죽어갈 이 사람입니다. 이게 요양받고 있는 화자가 되겠죠. 젊은 사나이가 바로 누워서 쳐다보게 바르게. 자, 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날아듭니다. 자, 이 나비는 우리 민족을 이야기할 거고요. 자, 우리 민족이 꽃밭에 날아듭니다. 자,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그러다가 그물 일제강점기란 녀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파드덕거려도 자꾸 감기우기만 하고, 자, 그 거미가 쏜살같이 가더니 끝없는 실을 뽑아내어 나비의 온몸을 감아버리고, 사나이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 무기력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나이보다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이 사나이. 자, 나이보다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었다라는 건 사실 누구를 뜻하는 것 같습니까? 예, 아마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윤동주 자신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사나이를 위로할 말이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거미줄을 헝클어뜨려서 나비가 다시 뭐 할 수 있도록, 예,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밖에 없는, 예, 이 현실. 위로, 이게 뭐겠어,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위로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정도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요. 달밤입니다. 자, 아까 달밤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도 부정적 현실이 나오고요. 부정적 현실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질문하기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나의 삶을 뭐하게 돌아보게 하고요. 이 사람의 태도는 뭐에 대한 거야? 순수한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나를 보여준다면 내 보여주리라. 자,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내 보여주리라. 뭘 보여줄까? 저 어른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자, 어른들판입니다. 이게 바로 부정적 현실 되겠네요. 1950년대의 부정적 현실이겠죠. 근데 그 위에 뭐가 내리고 있어요? 달빛이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판을 걸어가는 한 그림자를. 자, 이 그림자는 화자 자신일 거고요.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잖아. 자, 그럼 이 달빛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자연에서 가져온 순수라는 소재겠죠. 자, 지금까지 내 생각해 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 자, 무엇인가? 자, 뭡니까? 서리법 사용해서 내가 생각해 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 서리법은 아니군요. 예. 자, 어쨌든 질문하고 있죠. 아, 질문이네요. 질문하면서 성찰하겠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무엇인가? 친구 몇몇. 자, 반복되고 있어서 운율 만들어지고요. 그들에게는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자, 외로움이 아닌, 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 아닌 거야. 그 길을 보여주게 되리. 오랫동안 내 여며온 고이춤의 남은 무엇인가? 두 팔 들고, 자, 얼음을 내가 밟으며 가겠답니다. 여러분, 발밑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면서 갑자기 어디로 나아가겠다는,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갈 때 헐벗은 옷, 자, 헐벗은 옷은 현실이겠죠. 이 불편한 현실, 거기에 뭐가 지금 스며들고 있어요? 가득한 순수의 달빛이 스며드는 것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뭐가 돼야 돼? 야, 아까 얘기한 대로 동일한 시어. 가에서는 뭐가 반복돼? 파득거려도, 예, 그 모습이 반복되고, 여기선 몇몇 친구 몇몇 반복되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의 답은, 예, 4번이죠. 자, 이제를 활용해서 친구 몇몇과의 만남으로 인해 외로움이 아닌 길이 시작되었음을 드러내겠군. 근데 여러분, 이제를 잘 봐야 돼.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여러분, 요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를 활용해서 친구 몇몇과의 만남으로 인해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겠다. 자, 이 길을 누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야? 친구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지,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길을 보여주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저 결과가 달라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8번. 아까 다 해석했으니까 얘도 답만 빠르게 확인해 볼까요? 네, 답은 1번이죠. 이거 뭐 너무 쉬워. 사실 이게 3점인지 모르겠어. 가에서 나비가 꽃밭으로 날아드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의지. 아니죠. 나비가 꽃밭을 가는 건 자연의 섭리예요. 이건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의 민족 그 백성들이 식민지인들이 이상향으로 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이거 뭐 대응하려는 의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아까 이건 화자가 뭐 하는 거야? 거미줄을 치우는 행위가 대응하려는 의지였던 거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29번, 32번. 얘도 무진장 쉽습니다. 사실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얘도 32번에 나온 해설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 작품에는 수몰 예정지, 수몰이라고 예정지는 뭐냐면요. 댐이 생기면서입니다. 여러분, 댐이라는 게 결국 두 가지 정도 보는데, 자, 여기서는 실향민 나올 겁니다. 여러분, 댐을 짓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물에 잠겨요.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돼요. 그러면 댐으로 인해서 고향을 잃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댐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댐 때문에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즉, 수몰되는 사람들을 희생을 가지고 바깥 사람들의 안정을 지키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소재가 되고요. 당연히 댐은 왜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형수 조절 이런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전기 같은 거를 위해서도 돼요. 즉 산업화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산업화. 자, 실향민과 산업화가 연결되니까 어떤 정신적인 것들이 사라져가는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의 모습들, 그리고 당시에 군사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민주적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던 것들을 비판하는 소설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속을 통해 개발 난민이 겪는 현실을 보여준다. 수몰 예정지인 마을에서는 생계 유지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누구는 댐 때문에 오히려 돈을 벌고요. 관광지를 하는 사람은 돈을 벌 거고요. 그 안에 어부가 될 사람들은 돈 벌겠지만 대신 그 안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져 버려요. 그다음에 보상금, 누구는 보상금을 받으려 하고 누구는 보상금 받지 않고 버티려고 하고 하는 가족 공동체의 붕괴. 특히 늙은 엄마는 떠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자식이 가서 다 한탕 도시 가서 다 말아먹고 왔으면 팔고 가거나 하는 일 같은 거 있고요. 그다음에 빈집이 늘어난 마을에 주민들의 눈을 피해 들어온 외지인은 왜 들어오겠어요? 집이 필요해서도 있겠지만 뭔가 훔치러 올 수도 있고요. 아직 떠나지 못한 주민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자, 수몰 예정지에 유랑하는 이들끼리의 연대. 자, 그렇죠. 뭐를 다 상실한 사람들끼리는 또 부족한 사람들끼리는 같이 힘을 모을 수 있으니까 이들이 서로 돕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자, 이거 알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바로 문제로 가서 해결하죠. 29번.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건 글만 잘 읽었으면 되죠. 칠환이라고 하는 그 아들노무스키는 가구공장에서, 광주에 있던 가구공장에서 일한 건 맞으나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할 만큼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 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 타다가 들이받아가지고 장애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0번 기억미임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답은 4번. 이게 뭐였냐면 리을이요, 여러분들. 아직 집을 완전히 비우지도 않았는데 철거를 하다니요. 그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것을 아시오 모르시오. 자, 이 둘 다 한 사람은 고물상이었고 한 사람은 그 집에서 어떻게든 동물을 잡고 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서로 정체를 숨기죠. 한쪽은 수자원공사인 척하고 한쪽은 집주인인 척하고 해서 둘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억지로 급하게 만들어낸 거짓말인데 여기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어요. 자신감을 얻었단 말이 잘못됐으니까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1번 A에 대한 이해입니다. A가 뭐였습니까? 어머니가 집을 쫓겨나야 되는 실향민의 입장인 어머니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누가 나와요? 리포터예요. 자, 리포터는 끊임없이 실향민에게 우는 장면을 연출하기를 바라고 재밌는 것들만 흥미거리로 만들어요. 즉 외지인의 시선에서는 관심 없어요. 자, 그걸 찾는 거 답입니다. 31번의 답은 3번이죠. 공감하지 못하고 촬영하는 방송국 사람의 모습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현대인들의 모습. 저 사람은 집을 잃고 쫓겨나는 건데 왜 눈물에 눈물이 안 나오냐.
라는 막 이상한 말을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 참사를 겪을 때 저런 언론들의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일단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일단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해 주는 게 맞는데 죽은 사람 앞에 가서 뭐 보험금이 어쩌느니 뭐 이런 거 먼저 따지는, 지금도 우리나라 언론들은 크게 변하지 않은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32번입니다. 자, 아까 이거 다 설명한 거니까 얘도 빠르게 가죠. 답 4번이죠. 자, 칠환이 두산야에게 손댄 물건값을 치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 보상금을 노린 외지인과 생계유지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지킨 자, 여러분, 칠환이가 가 있던 집은 그 칠환이의 재산이 아니라 남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거 알면 되니까 금방 풀리겠죠. 자, 그 다음에 비문학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자, 여러분, 얘는 좀 쉽게 설명 가겠습니다. 의외로 얘는 그렇게 안 어려웠어요. 자, 근데 여전히, 자, 법률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는 조금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법률은 크게 여러분들 형법과 민법이 있어요. 형법은 우리가 일정에 얘기하는 범죄, 그래서 국가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검사가 여러분들을 기소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걸 형법이라고 하고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주로 금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민법이라고 하고요. 쟤는 국가가 소송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를 향해서 배상 소송 같은 거 여러분들 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개인 대 개인이 서로의 변호사를 사용해서 변호사와 변호사끼리 만나서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는 게 바로 이 민법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형법이고요. 10월 모의고사에서는 민법이 나왔었죠. 예. 자, 여기서는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형법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이 해당해야 되고,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책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순차적으로 충족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뒤에 거는 되고, 앞에 거 안 되고, 이런 거 아니라 차례대로야. 자, 그럼 첫 번째 성립 요건인 구성 요건은 어떤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자, 형법상 규정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즉, 새로운 신종 사기가 등장했다. 근데 걔를 처벌할 법이 없다. 그러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이때 구성요건으로 행위의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상 행위의 결과가 인과관계가 인정해야 돼. 자, 저 사람이 죽었어요. 저 사람이 갔다 지나가다 죽었어요. 근데 내가 손을 들었는데 저 사람이 죽었어. 야, 인과관계는 형성되지 않죠. 내가 가서 때렸으니까 다친 걸로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조건인 위법성은 전체 법질서에 위반되는 가치 판단으로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면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추정돼. 자, 저거 법에 어긋난 거잖아.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뒤에 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더라도 예외적인 위법성을 소멸시킨 사유는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자, 조각사유예요. 위법성을 뒤집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자, 그건 정당방위,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입니다. 자, 지나가다가 내가 얘를 때렸어. 자, 때려서 그 사람이 우연하게 죽었습니다. 자, 죽은 건 어쩔 수 없이 뭐에는 충족해? 구성요건에는 해당해요. 내가 때린 걸로 그 사람의 결과가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뭐에는 이 위법성의 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왜? 사실은 저 사람이 나를 더 죽여서 난 죽기 직전이었던 거야. 근데 내가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다란 말이야. 정당방위로 해당하는 건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법에서 좀 적용이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게 위법성. 세 번째는 책임입니다.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다는 성질을 의미해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가 있더라도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지 않다면, 자, 비난이 가능하지 않다라면 사람들이 다 저거 나쁜 놈이야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대. 자, 이때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인 책임조각사유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야, 강요된 행위네요. 얘가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 인질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총을 들이대면서 네가 쟤를 때리지 않으면 내가 다른 걸로 내가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안 때리면 내가 죽는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야, 저거는 범죄로 볼 수 없지 않나? 라는 사람들의 인식, 비난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강요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는 자, 고의와 과실로 나눕니다. 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의와 고실범, 고의범, 과실범. 자, 고의라고 하는 건요, 범죄를 할 의사를 가지고 저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마음속의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미필적 고의. 자, 이 미필적 고의가 참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인데, 얘는 우리가 대놓고 내가 쟤를 어떻게 저 사람을 해야겠다라는 고의가 아니라, 여기 내가 이거를 뭐 처리를 하지 않나, 내가 이 물건을 여기다 두면 누군가는 다쳐라 라는 일단 심리를 가져요. 근데 누굴 타겟으로 하거나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진 않지만, 이 행위가 누군가를 내가 이걸 했을 때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걸 마음속에 의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의도적인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실이 아니라 뭘로 들어가는 거야? 고의범으로 들어간다라는 미필적 고의예요. 있는 거. 자, 그런데 실수로 타인의 생명, 내가 의도가 없이 타인의 신체를 하면서 부주의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과실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실. 특히 여러분 중대 과실죄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등록됐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중대 과실죄입니다. 그거는 그냥 어떤 물건을 했을 때, 어떤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의도적으로 안전장치를 일부러 죽으라는 고의를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걔는 과실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고요. 자, 과실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유무와 형법성의 과실범 규정에 따라 그 위험을 나눌 수 있답니다. 자, 위험성에 대한 인식. 자, 이게 위험한 건지 아닌지. 그 다음에 형법성의 과실범의 규정에 따라서 나눈답니다. 일단, 인식의 유무에 따라서 과실은 인식 없는 과실, 인식 있는 과실. 이걸 가지고 내가, 보시면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통화를 하다가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통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때는 운전 중 통화기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을 못했다면 인식 없는 과실. 그 다음에 통화행위를 하면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인식했어. 그런데 주의해서 운전하지만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거 안전만 잘하면 되지 하고 했을 때는 내가 쟤를 사람을 치겠다라는 고의는 없지만 뭐는 있는 거야? 인식이 있는 과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과실은 형법상 취급에는 차이가 없어요. 둘 다 똑같이 취급받지만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 했던 과실이든 모르고 했던 과실이든 과실범이라는 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두 과실을 구분함으로써 인식 있는 과실을, 자, 중요하죠. 미필적 고의와는 구별할 수 있어요. 인식이 있는 과실도 어쨌든 의도성은 없어요. 자, 근데 미필적 고의는 뭐야? 내가 이걸 했을 때 누군가는 다치겠지? 그래, 아무나 걸려라라는 고의성은 갖고 있었어야 돼요. 미필적 고의. 그러면 어느 게 더 크게 처벌받겠습니까? 당연히 미필적 고의가 훨씬 더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세월호 선장에 대한 미필적 고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있는 거. 자, 세월호 선장이 배를 저렇게 침몰하게 되는 것이 과실이냐 고의냐, 심지어 나아가서는 살인죄냐, 이러한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떤 선장도 일부러 저 사람들을 죽이려고 배를 버리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본인이 배를 알아서 두고 혼자 탈출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을 거라는 것들을 의도했다라면 미필적 고의. 그럼 더 세게 처벌받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버리고 갔을 때, 상황적으로 배가 위험해질 거라는 걸 인식은 했지만 누군가는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라면 과실로 아마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건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자, 형법에는 형법상 과실범의 규정에 따라 나누는 건, 자, 통상의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법정형의 차이가 있답니다. 위에 건 차이가 없는데 밑에 건 차이가 있네요. 자, 통상의 과실은 우리가 보통의 그냥 실수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업무상 과실은 계속적 반복적인 수행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매번 저렇게 위험한 환경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안 고쳤다라면 더 엄하게 처벌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과실의 경우는 중과실 어디 있어? 중과실은 통상의 과실에 비해 주의 의무를 현저히 태만하게 할 경우,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발생을 예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 과실보다는 무겁게 처벌한다라는 점. 자, 이렇게 해결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제시문이었을 겁니다. 33번,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 자, 강요된 행위면 위법성이 조각이 아니라 뭐가 정보제 세 번째 사유인 뭐였죠? 책임 조각 사유군요. 예. 책임 조각 사유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답은 쉽게 나오네요. 1번이고요. 34번, 가의 이유입니다. 가가 뭐야? What is 가? 두 과실을 구분함으로써, 과실과 미필적 고의를 나누는 거 이유가 뭐라 그랬니? 아까 여러분, 미필적 고의든 아니면 진짜 일부러 고의로 하는 고의범이든 간에 중요한 건 그런 행동을 내가 일어날 거를 기대했느냐 하지 않았냐예요. 즉 과실과 미필적 고의를 나누는 행위죠. 답은 5번이죠. 그 행위가 고의와 과실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서 고의와 과실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처벌받길 바라죠.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 통상의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자, 통상의 과실과 업무상 과실은 업무로 인해 결과 발생 가능성을 얼만큼 예견했는가? 예견 가능함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진다. 자, 업무로 인한 결과 발생 가능성이 아니죠. 있는 거. 기업과 디귿은 업무로 인한 결과 발생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 업무가 반복적으로 수행을 요건으로 하는 것 때문에 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위험한 일이냐, 이게 더 쉬운 일이냐,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다음에 36번. 자, 견주가 나왔어요. 의류 매장에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는데 자신의 매장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과 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A씨의 반려견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손님과 다툼을 벌이는 사이에 나가버렸습니다. 따라서 얘는 상대를 일부러 가서 물어라고 하는 고의는 아니죠. 자, 이때 지나가던 B씨에게 A의 반려견이 달려들었고 B씨는 A씨의 반려견에 물려 상해를 입게 되었어. A씨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매장 밖으로 나가 타인의 해를 끼칠 수 있겠다고는 생각했다. 자, 그럼 얘는 뭐야? 인식하는 과실이겠죠. 근데 여러분, 아까 중요한 거 있었어. 인식되는 과실, 인식한 과실은 사실 법형 형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손님과의 다툼 어떤 상황이었다고 호소했다. 자, 그래서 판결 나왔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견주로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풀어놓고 출입문의 상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세불명 신차를 입혔으므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맞네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가보죠. A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해서 A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한 거. 왜? 여러분, 고의든 과실이든 어쨌든 범죄 성립이 된 겁니다. 따라서 사회적 비난이 가능했다라는 세 번째 조건이 충족된 거고요. A씨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식한 점은 과실범의 성립 여부. 이거 답 나왔네요. 자, 아까 했어요. 인식을 했던 과실이든 인식을 하지 않은 과실이든 얘가 범죄가 성립되느냐 안 하느냐 혹은 형량 같은 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왜? 걔는 단순히 뭐를 좀 구별하려고 하는 거야? 미필적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이죠. 답 2번 쉽게 나왔습니다. 37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풀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 42번. 자, 이제 고전문학 두 개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얘는 되게 쉽게 좀 가볼게요. 있는 거. 시간도 없고요. 그렇겠지만 마지막 고전소설을 안 하고 싶은 저의 이 굴뚝 같은 마음이 느껴지나요? 왜냐면 지금 잠깐 시간 좀 보고 옵시다. 2시 25분이네요.
자, 장마 가뭄에 피해 입은 백성이 관찰사 순행 기다림은, 자, 피해를 입은 백성들이 관찰사를 기다리는데 가을 거지 부족함, 자, 그러니까 수확이 부족한 걸 채워줄까 해서인데 지나가는 곳마다 죄를 묻는 배단이 있네. 자, 그러면 관찰사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자, 누가 관찰사를 보내는 거야? 임금을 보내고요. 그 임금이, 관찰사가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데, 이 글은 바로 이 관찰사의 악행, 특히 세금이라든지 뭐 노예로 부린다든지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 되겠죠. 뭐 특별히 제가 그 부분 아니면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다 그런 내용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 이제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자, 참남한 과거장서 제주 겨루는 유생들아, 자, 유학생들아, 53주 시해양에 의로운 선비 없단 말인가. 자, 니네 왜 의로운 선비가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다 무슨 법이야. 그리고 서리법. 야, 니네처럼 그렇게 재주 좋은 놈들이 그렇게 겨뤘는데 왜 우리 백성들의 삶을 고민해주는 유생들은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뒤에 있는 효빈과 돌아가리 말뿐이요 갈 길이 없어 전원이 거칠어지니 아니 가고 어찌할까. 역시나 여러분 무슨 법? 서리법 사용돼요. 초당에 청풍명월이 남양들면 기다리나니. 자, 초당에 청풍명월이 있어요. 아주 여유로운 공간이 되겠고요. 농암에 올라보니 노안이 오히려 밝구나. 자, 농암. 아, 바위에 올라가니 오히려 눈이 밝습니다. 인사, 사람의 삶이 변한다고 산천에 변할 것인가? 역시나 서리법. 산천은 그대로라는 거지. 바위와 물과 언덕이 어제 본 듯하구나. 자, 사람은 변해도 자연은 그대로인구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공명이 끝이 있을까? 자, 이름을 날리는 게 끝이 있을까? 자, 수명도 하늘이 정한 것이라 금서띠에 굽은 허리에 80 넘어 만난 봄이 금여태요. 자, 이 사람 나이가 벌써 80이 넘었어. 자, 자기가 이렇게 오래 사는 것도 누구 탓인 거야? 예, 다 모두 임금님 탓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근데 너무 작품이 많아요, 쓸데없이. 자, 그 다음에 다는 고전수 필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딱 요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연못가에 나가서 낚시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고기 잡는 방법은 직접 물어서 바로 배웠는데, 고기 잡는 묘리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기 잡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 교육받을 수 있고 터득할 수 있겠지만, 그걸 본인이 계속 반복하면서 느껴지는, 본인이 찾아내는 어떠한 특별한 방법 같은 것들은 찾을 수 없다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이거는 본인이 습득해야 되는 거지 외부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38번은 자, 의문의 방식, 바로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활용하는 38번에 5번 되겠고요. 39번, 다양한 공간에 대한 해석인데요. 답은 4번이죠. 산천은 인사로 인해 변해버린다는 점, 에이, 아니죠. 아까 뭐였어? 산천이야 변할 것인가? 이거는 서리법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너무나 쉽게 풀리죠. 산천은 안 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 예, 긴 여름이고, 그 다음에 기억은 뭐야? 예, 눈이 안 좋아요. 기억을 못 찾겠어. 아, 봄. 아하. 자, 이 봄은 화자가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를 느끼는 시간. 그렇죠. 이게 다 임금님 탓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또 봄을 맞이하는 거. 그 다음에 니은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낚시라는 것을 새로웠게 시도하는 여름. 예, 답 쉽게 나온 게 1번이네요. 그 다음에 41번. 자, 보기를 참고해서 합정정가는 순시를 온 관찰사. 자, 이건 아까 설명한 거니까. 다음 4번이에요. 유생들이 과거장의 재주를 겨루는 것은 의로운 선비가 되기 위해 통과하기를 바라는 유생들의 기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왜 그 많은 재주를 두고도 왜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못하냐는 한탄이설인 거지. 이거 답 너무 쉽게 4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A, B에 대한 거. A는 고기를 잡는 방법. 그 다음에 그걸 잡는 묘미. 자, 얘는 배울 수 있는 것. B는 본인이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3번이죠. A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B에 대한 의혹에서 벗어나야 돼. 이거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A를 먼저 하고 난 뒤에 B를 스스로 터득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방해될 게 없는 거죠.
자, 43번에 45번에 나오는 이 작품은 자, 이거 세경본풀이 45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설명이 나와 있죠. 세경본풀이는 자청비, 자, 인물이죠.가 농사를 관장하는 세경신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어떤 하나의 이 인물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과정을 그리는 서사무가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서사무가는, 특히 제주도 같은 지역에 좀 많이 남아있는데, 제주도, 니네 교과서마다 좀 다르겠지만, 1학년 때 나왔던 것 중에, 오늘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온 게 있을 거예요. 본천강풀이라고 하는 거에 나오는. 근데 그 역시도 제주도 서사무가입니다. 자, 이 제주도의 지역에 나오는 서사무가의 특징 하나만 미리 좀 알아두자면요. 여성 중심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 글도 여러분들 읽어보면 자청비가 위기를 극복하고 나중에 신적인 존재로 나아가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거든요. 왜? 제주도란 지역의 특성상 남성들은 목숨을 바닷가에 나가서 목숨을 잃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목의 중심 사회의 모습들이 그 당시부터 남아있고요. 제주도 건국설화에도 보면요. 한라산이 뭐야? 선문대 할망이 갔다가 세운 거잖아요. 할망이에요, 여러분들. 그 부분 좀 생각해 보시면 더 쉽을 겁니다. 있는 거에. 자,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약을 받거나 난관에 봉착하지만 그때마다 자청비의 능력을 활용해서 잘해서 결국 나중에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소설, 여기 서사무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여기 자청도령 만나는 이야기 해요. 근데 자기가 여성이기 때문에 글을 배우러 갈 수 없기 때문에 여장을 하죠. 남장을 하죠. 자청비가 남장을 해서 그러다가 다시 여자라는 걸 밝혀내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그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도령이 남편인 문도령이 살해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겨내고 신비한 능력으로 다시 그 약초 같은 거로 해가지고 문도령을 살려내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여기 한 대로 아까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 문도령 또한 나중에는 목축의 신이 됩니다. 이 말과 돼지, 소 같은 것들을 키우는 신으로 된다라는 이야기가 내려오는 서사무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안 어려워요. 절대. 43번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비현실적인 요소에서 막 도수를 부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풀을 매겨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글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천지왕은 천자국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 자청비를 찾아가 도움을 구했다가 아니라 이 방을 붙이죠. 우리 이 난을 제압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하겠다라는 걸 올려서 가게 되는 거고요. 45번. 자, 3번이에요. 자청비가 무쇠방석을 가지고 우리 난군이 깔고 왔었던 방석이라고 죽은 남편 때문에 이제 잡으러 온 걸 자기가 이제 지키기 위해서 꾀를 낸 거죠. 난군이 깔고 있던 방석, 그렇게 무거운 걸 깔고 앉았다라는 걸 가진 건 함정을 빠뜨리는 건 맞는데 그걸 그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는 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려서 물리치려고 하는 거지 편을 만들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9월달 모의고사 특히나 어려웠던 그 과학 제시문만 잘 넘겼다라고 한다라면 제 생각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물론 이제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오늘 이 강의 해설 보시고 혹시라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수업 시간에 꼭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